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입시 전형과 그 다음에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인하대의 주요 사항 중에 이제 모집인은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좀 정시만 2022학년도는 30.6%였는데 23학년도에 31.1%로 확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변형이 이제 수시 모집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서류 평가 간소화로 인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고, 그다음 인하미래 인재 있잖아.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인하미래가 있고, 그다음 참미래인가 그 인재 두 가지가 있는데, 인하미래 인재가 면접 대상 인원을 배수 확대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단계 3배수가 아니고요. 3.5배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도 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2022학년도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를 지역 추천 인재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2023학년도는 그냥 지역 균형, 지균, 그렇게 입시가 그 명칭이 바뀌었고, 그 다음 학생부 교과에서도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상위 3과목이 있고요. 고교 추천 인원 확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22학년도까지는 이제 고교 추천이 고교당 7명까지만 추천할 수가 있었는데 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초과 인하미래 인재, 자, 어떻게 선발할까요? 자, 모집 인원은 91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1단계에서 3.5배수, 의예과는 3배수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 30%, 네,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하 참 인재전 모집인원 304명입니다. 자, 이것은 서류 평가 100% 일괄 합산이고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하 미래 인재는 면접이 있고, 그 다음 참 인재는 면접이 지금 없습니다. 서류 전형이잖아요. 자, 이점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을 고려했을 때 면접이 있는 전형의 내신 컷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하나로만 끝나버렸는데 나는 좀 내신이 부족해. 하지만 그래도 인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하 미래 인재 전형에서 면접으로 뒤집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역시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아까 명칭 지균이라고 그랬었죠. 모집인원 401명인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었죠? 네,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100%고, 이제 수능 최저는 당연히 있겠죠. 수능 최저는 이제 인문 2합5, 그 다음 자연 계열도 2합5입니다. 인문과 자연계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 하나씩만 응시하면 되거든요. 한국사는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균 충분히 거기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하 뭐라면 얼마든지 좀 마음먹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등급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하대 서류평가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서류평가는 지성 25점, 그 다음에 적성 25점, 인성 25점, 종합평가 25점. 네, 그렇게 되어 총 100점으로 서류평가하고 있는데, 자, 지성 25점 대체 어떤 점을 평가할까요? 자, 지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하대에서 학업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 수학 능력을 좀 같이 반영하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성이 있는 전공 관련 교과목 학업 성취도를 매우 유심히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낮아도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가 높아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적성은 어떤 점을 평가할까요? 적성은 비교과 활동으로 이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데요. 이 적성에서 많이 변별력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인하대 그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심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원한 학과만 맞추기보다는 융합형 인재를 보여주기 위해 계열 적합형에 적합한 능력 인재라는 것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인하대 기계공학과 합격한 학생들 제가 생활기록부를 봤거든요. 그 학생은 이제 인하 미래 이제 면접으로 뒤집었는데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들어갔어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 심화시켰는데 특히 뭐 레이더와 라이다를 심화시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3단계에서 4단계나 5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그 점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뭐 또 심화시켰냐면 기계만 파지 않았고요. 드론을 심화시켰는데 단지 드론의 작동 원리, 드론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게 그게 아니고요. 드론 수직 이착륙장도 심화시켜서 공학적인 설계 능력도 보여주고 심지어 서울 시내의 어떤 건물이 수직 이착륙장으로 적합한지까지도 심화시켜서 조사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 인하대 하면 종종 물론 자기 전공은 굉장히 심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학생도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드론의 수준 이착륙장, 그 다음 드론 택시가 요즘 또 대세 뉴스가 나오니까 그 점과 같이 너의 또 다른 공학적인 면모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에서는 이제 리더십, 사회성, 공동체 의식, 성실성인데 뭐 리더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동아리 할 때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뭐 기장도 하고 부기장 하면서 어떤 뭐 실험 그 다음에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역량하면서 인성까지 그렇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하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요 30%의 역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는 아직 서류 기반이잖아요. 특히 서류 기반인데 대부분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과사택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다음 과사택에서 많이 물어보고 창체 활동에서도 물어봤는데 창체 활동 동아리와 그다음 진로 활동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다 물어봤다고 그렇게 아이들 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작년에도 많이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이겁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재정 지원 탈락했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또 아니면 재정 지원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내신 컷이 좀 떨어졌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2학년도 인하대와 그 다음에 성신여대, 특히 성신여대 대표는 문해경이죠. 문화예술 경영이 인기가 많죠. 자, 문해경영 목표로 삼은 학생들은 변함없이 지원했어요. 자, 기계공학부 인하대 기계 쪽 공대 쪽으로 지원했던 학생들 변함없이 인하대 이공계 그대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탈락했기 때문에 컷이 하락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원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일처와서 광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2012년도에도 세종대하고 국민대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까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벗어났냐면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을 올리면서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쩌죠? 지금 세종대하고 국민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되었고 학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재정 지원에서 탈락돼서 부실 대학으로 찍힐까요? 낙인 찍힐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였고 정말 여러분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대학이라면 저는 과감없이 그 점을 생각하지 말고 좀 가라고 저는 그냥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취업은 똑같이 다 어려워요. 제가 25년을 거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들 쭉 과외를 했기 때문에 25년간 아이들과 똑같이 모든 생활을 함께 활동했는데 진로와 목표가 뚜렷한 아이들은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자기 번듯한 직장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결혼해서 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진로가 뚜렷하지 않고 그냥 뭐 대학교 나와서 뭐 해야 되겠지라고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솔직히 뭐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뭐니 해도
진로가 뚜렷하고 목표부터 빨리 뚜렷이 정하고 그 길로만 나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그 점을 누차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취업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점이 지금 가장 관심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한테 이제 대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제가 그래 무슨 기준으로 대학교를 선택하냐 그러면 첫 번째가 취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이 기준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생 직장 있나요? 평생 직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평생 직장은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너만의 사업, 즉 너만의 왕국을 서서히 키워 나가야 한다고 제가 조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목매달지 말고 빨리 너만의 왕국 빨리 키울 생각을 하고, 대부분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이 표현에, 제가 아이들에게 금방 이런 조언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니 해도 여러분의 진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에 부합되는지 그 점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